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웃행정법 강의 답안 작성을 위한 기초인문 주무주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이 행정법 강의가 뭔지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책을 읽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중간 어려운 말이 나오면 그것을 약간 해석을 곁들이는 식으로 할까 합니다. 따라가면서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의 개관인데요. 일단은 뭘 풀든지 간에 정의라는 게 중요하죠. 행정소송의 정의. 행정소송은 행정법규 적용과 관련하여 이 법학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 심리 판단을 행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많이 이제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위법하게다, 위법하게 범죄에 침해된 자다. 이건 범죄에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 행정법규 적용과 관련해서 이 법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 법 학예가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시험에서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하여 행정 영역에서 발생한 분쟁이 해결되는지를 사례형으로 기록형으로 이제 묻고 있죠. 그래서 수험생은 행정법 학습의 알파와 오메가인 이 소송제도, 특히 지소소송제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례형과 기록형은 이 소송제도를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법 체계는 인류가 이성활동으로 고안한 거대한 논리적 사고의 결과물이에요. 논리적 사고이기 때문에 여러분 논리 이러면 항상 뭐가 있죠? 질문과 해답이 있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가장 타당한 답이 존재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서구에서 만들어진 행정법에서는 행정 영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해결, 다시 말하면 행정에 대한 통제, 즉 분쟁의 해결은 행정에 대한 통제인데요. 이 통제를 행하는 이 기구부터 먼저 만들어졌어요. 이거 신기하죠?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만들어진 기구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다뤄야 하는지를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자, 독일부터 한번 봐볼까요? 초기 독일의 행정법은 외견적 입헌주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겉보기에만 입헌주의다. 알고 봤더니 전제군주다. 뭐 이런 거죠. 행정소송을 일단 만들긴 했어요. 만들되 행정소송사항의 열기주의, 원고적 격에 있어서의 권리구제설, 행정소송 유형의 열거주의, 행정심판의 필수적 전치주의, 광범위한 행정재량 인정, 특별권력관계 이론의 정립, 협소한 국가배상 청구제도, 광범위한 무보상의 사회적 제약을 받는 재산권 등으로 그 권리구제 정신을 형해화, 해골처럼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형해화 시켜버렸습니다. 자, 요거 있잖아요. 요거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정희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견적 입헌주의 하니까 뭐예요? 약간 황제적 주의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60년대 이후에 현대 독일의 행정법은요, 일단은 노동법원을 구성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노동자의 지위가 헌법적 지위로 격상된다 이런 뜻이에요. 외견적 입헌주의 아래서 성립되었던 초기 행정법 행정소송 제도를요 발전적으로 수정해서 행정법원 설치하고 재판 청구권이 완전히 보장되고 행정소송 사항이 개괄주의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법원 설치하고 재판 청구권의 완전한 보장은 약간 물음표이긴 해요. 약간 물음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행정소송상은 개괄주의 채택한 건 맞습니다. 자, 이 재판 청구권 완전한 보장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따가 우리가 뭔가를 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행정이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구체적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추상적 기준 어느 곳에나 다 들이대는 거죠. 특정 사항에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우리가 법률을 하죠.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것은 뭔가 특정한 것을 타겟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바로 일반 추상적 기준이라는 이 언어로부터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여전히 일반 추상적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 특정 상황. 자, 그게 바로 명령규칙이죠. 그렇지만 이것도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을, 병정, 뭐 이런 영숙이, 뭐 순자, 그다음에 철이, 뭐 이렇게 막 어떤 특정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 지역의 사람, 일정한 상황에 속해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명령규칙이죠. 이걸 좀 더 구체적이다 그러죠. 셋째로는요, 비로소 그 구체적 기준인 명령규칙 등에 따라 특정한 상황에 처한 특정한 상대방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 내용을 갖는 행정작용이 나오게 됨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법체계는 이 세 경우가 법치행정의 원리에 의해 통제를 받는 방식을 헌법에서 엄격하게 나누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세요. 헌법에서 나누고 있다. 헌법 제107조 제1항에 하면요, 법률의 정당성과 적법성은 헌법에 의쳐 판단되는 것이죠. 일반 추상적 기준인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이혼법률 심판회에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혼법률 심판회에서 통제된다. 이게 헌법에게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그보다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인 이 명령규칙은 헌법 제107조 2항에 의하면 상위법인 법률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근본법인 헌법에 적합해야 하는데, 그 명령규칙에 입각하여 행했음에도 발생한 문제이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각급 법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명령규칙 이의법 심사를 통해서 그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가장 이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제 내용을 갖는 행정, 즉 처분은 행정소송법에 의해서 항고소송으로 그 적법성의 판단을 받게 되죠. 이게 조금씩 다르죠, 제도가. 결국 이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어야 뭐 할 수 있다? 항고소송을 통하여 통제를, 항고소송 제도를 통하여 통제를 받지. 통제란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요, 구제받는다는 뜻이에요. 그죠? 통제는 처분청이 통제를 받기 때문에 처분청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일반 사인들이, 특히 국민이라고 하는데, 이 국민들이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자,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법제도에서 행정청은 어떻게 하겠죠?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항고소송 제도를 통하여 통제받는 것을 회피하게 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행정작용을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법치행정, 즉 법치국가 원리에서는 이제 무한대로 이게 허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한편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것도 통제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것이 수험생이 가장 먼저 접하는 행정법 논점으로서 행정소송의 한계논의입니다. 행정소송의 한계논의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소장에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소장에 써야지만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굉장히 어려운 학문적 용어로 교재들이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십니다. 자, 한 번 더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소장에 쓸 수 있어야 내가 구제받는다. 자, 그게 바로 행정소송의 종류 논쟁의 이면에 있는 법철학적 투쟁입니다. 행정소송의 종류라는 매우 추상적이고 매우 학문적인 영역에서 이런 논의가 일어나니까 이 부분을 읽을 때 학생들이 뭔 말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법학의 대상은 뭐냐는 거죠. 법학. 행정법학은 위의 세 경우 중에서 명령규칙 이원입법 심사제도와 항고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행정법이라고 해서 이 소송제도를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법이 소송제도를 통해서 뭐를 다룰 것인가를 다투는 것을 잘 정리한 그런 정리서예요. 아시겠죠? 이혼법률 심판은 헌법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행정법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명령규칙의 이혼입법 심사는 행정작용법의 행정입법 파트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수험생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고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 제도의 탐구에 있죠. 즉, 현재 운영되는 항고소송을 포함한 행정소송 제도는 행정 영역에서 발생한 현실의 분쟁을 해소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느냐,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느냐. 만약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이게 바로 시험의 영역입니다. 행정법 답안 작성의 기초적 사고입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개관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자, 여기 앞에 여기 뭔가 빠져있는데 뭘까요? 행정소송법입니다. 이거 여기 행정소송법.
자,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에 가면요,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 수험생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이 법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외울 필요가 없죠. 또 역설적으로 우리의 시험은 모두 다 비치 법전을 주고 있어요. 이 비치 법전은 보고 베끼라는 겁니다. 답안 작성할 때 유일하게 모든 시험 중에서 유일하게 보고 베끼는 자료를 주는 게 이 법학 시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유일하게 보고 베끼는 자료를 보고 베끼질 않습니다. 왜? 컨닝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보고 베끼라는 거예요. 그럼 행정소법 법전을 보면은 3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례형 혹은 주관식 행정법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자기 왼편 앞에 책상 앞에 법전이 있어야 됩니다. 법전이 있어야 돼요. 그 법전을 외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시험장 가서 어느 부분을 내가 찾아야 되는지를 먼저 눈에 익히고 감각적으로 익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이제 또 알아야 되겠죠.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인 항고소송, 행정적인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하는 소송인 당사자, 여기서 당사자란 말이 나옵니다. 당사자는 사람만 가리킵니다. 여러분, 법학을 공부한 사람에서 사람 이러면 무조건 숨 쉬고 똥 싸는 이런 자연인을 가리키면 안 됩니다. 법인도 사람이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 법상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람들이 제기하는 소송인 민중소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사항과 관에 있어서의 권한의 정부 그 행사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인 기관소송,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싸가지가 있습니다. 싸가지가. 그러면 행정법 제4조를 한번 보자고요. 제일 중요한 게 항고소송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 항고소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항고소송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항고소송은 행정처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인 취소소송. 여기서 취소 또는 변경이란 말을 약간 기억을 해두세요. 먼저. 두 번째는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 소송인 무효동 확인 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확인하는 소송이란 말을 약간 기억해 주세요. 행정소송 규정은요, 총 46개로 되어 있어요. 이 46개 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를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이 취소송도 그 46개 조문 중에 26개 조문이에요. 이 26개 조문 가지고 수송을 전부 다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소송들, 금방 봤던 무효동 확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 당사자 소송, 민중 소송, 기관 소송은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 38조에 무효 확인 소송, 이 부작위 확인 소송, 44조 당사자 소송, 46조 이게 바로 기관 소송인데요. 민중소송, 기관 소송, 이것들을 통해서 취소송 규정들 중에서요, 빌려옵니다. 이걸 준용이랍니다. 자, 취소송의 전개 과정을 살짝 우리가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점점 어떻게 하고 있죠? 행정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항고소송으로, 항고소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취소소송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논리의 흐름을 잘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취소송이 기억되면요, 먼저 자, 취소소송의 소장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건 소장이라고요. 요 소장이 충족되었냐는 거예요. 소장이 충족이란 말을 이제 법학에서 많이 보실 건데요. 충족이란 말은 요건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만족하고 있다. 요걸 충족이란 용어로 씁니다. 충족되었다면요, 본안 심리와 위법성 판단을 행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소장을 잘 써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재판으로. 마지막으로 본안 판결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쓰는 재판이란 말을 우리가 재판소 가서 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학에서의 재판이라는 것은요, 판결문을 다듬는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다르죠. 이런 각각의 이제 국면들마다 학습해야 할 판단 기준들이 행정실체법적 주제로 있을 때는 행정실체법 주제로 있을 것이고, 행정절차법적 주제로 있을 때는 행정절차법적 주제로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취소의 소송 요건. 자, 소장은 어떻게 해야 잘 쓴 것일까? 그랬더니 대원 피업 재관행. 이걸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대원 피업 재관행. 예, 소장에는요, 뭐가 담겨 있냐면요, 대상 적격이 담겨 있고, 원고 적격이 담겨 있고, 피고 적격이 담겨 있고, 제소 기간이 담겨 있고, 관할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좀 독특하죠. 이 협의 소유하고 행정심판 전치주의는요, 소장에 쓰질 않습니다. 소장을 내면요, 그 소장 부분이라고 한 부를 더 처분청에게 보내줍니다. 야, 너한테 소 들어왔다. 이렇게요. 법원이 보내줍니다. 그럼 그 소장을 환부를 받은 처분청이 그걸 잘 검토해보고 나서, 어라? 이건 협의 소액이 없는 건데? 이거는 임의적 전치가 아니고 필수적 전치인데? 라면서, 이 잘못, 이 소장에는 담겨야 될 거 다 담겨 있는 건 맞는데요. 그거를 취소 소송의 본안으로 넘기기에는 부족한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있어야 할 요건을 두 가지가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 라고 법원의 처분청이 답변서로 내게 됩니다. 자, 각 요건들에는 우리가 답안 작성을 해. 자, 우리는 결국 답안 작성을 통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 답안 작성을 해야 익혀야 할 독특한 판단 기준들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대원 피업 재관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잘 썼으면 이제 취소의 본안의 심리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본안의 심리는요, 이거 외우세요. 변주입 지기처에 근무하는 경관 참변 봤더니 병나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정조를 지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두 문자로 외우게 됩니다. 자, 취소의 본안 심리 절차 규정에는요, 민사소송법의 절차 규정 외에도 민소 절차는 민사소송법 절차죠. 행정법 특유의 이 절차 규정들이 있어요. 자, 변주입, 지기처, 경관, 참변. 이 중에 변론주의 변, 주장 책임의 주, 입증 책임의 입, 직권 심리의 직, 위법 판단 기준 시의 위, 그 다음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 이게 변주입, 지기처. 이것이 독특한 내부적인 이런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거 시험법입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요, 소장이 동일해야 되죠. 그다음에 소송 경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장은 끝까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절대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바뀔 때마다 매번 다시 리셋을 하면은 소송 경제가 파괴되죠. 무슨 소송 경제란 말은 뭐냐면 그 소장이 바뀔 때마다 이 소송의 양 당사자가 내야 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 경제란 말은 돈입니다. 돈. 소송 비용입니다. 보면요, 피고 경쟁에 피고가 바뀌어야 될 때가 있어요. 소장이 바뀌어버리면. 그 다음에 관련 청구의 이송병합이라고 해서 이 청구가 들어왔는데 관련 청구인데, 그러면 그걸 별도로 하면은 또 소송 경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야, 그거 붙여 한쪽으로 몰아. 한쪽으로 모으는 걸 이송 및 병합이랍니다. 그 다음에 참가, 소송 참가, 참변, 참가, 그 다음에 소변경의 변. 소송 참가는 누군가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참가하는 것이고요. 소변경은요, 소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소장이 바뀔 만한 이런 사건을 처분청이 저질러요. 그러면 소장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빠꾸돼서 원래대로 돌아가느냐? 이 논의가 또 일어납니다. 그 외에 이제 소송 자료와 관련된 소송 자료는요, 판사님한테 판단해야만 합니다라고 들어가는 문서들이거든요. 그 소송 자료와 관련돼서 이 원고가 이 소송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정보공개제도와 그 다음에 피고가 처분 자료를 수집하는 행정조사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을 위하여 익혀야 할 기준들이 이 각 주제들마다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 수집을 했어요. 자료를 다 수집하면 판사는 그 자료를 보물처럼 취급해야 될까요? 아니죠. 본안은 이제 본안의 위법성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심자는 잘못 들어간 말입니다. 위법성 판단이요. 취소의 본안의 위법성 판단이에요. 거기에는 준해절형, 그 다음에 기재가 있습니다.
자, 본안에서의 처분 위법성 판단이에요. 질문에 답안 작성을 해야 알아야 할 법원론이 있죠. 행정행위 분론, 분류를 해야 됩니다. 기재라고. 그 다음에 위법성 정도를 판단하는 실체적 기준들이 있어요. 준내재량입니다. 그 준내재량 안에 이 기준들 또 있습니다. 그거 익혀야 됩니다. 자, 마지막 이것들까지 다 끝나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사실 판사님이 뭐 하냐면 본안 판결합니다. 이 본안 판결은 일사기대기, 간접강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결의 종류로는 일부 취소 인용 판결, 사정 판결, 일사 판결의 효력으로 민사 절차에 기초한 효력인 기판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의 특이한 제도인 대세효가 기속력이 있고요. 기속력에 있어서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간접강제라는 게 있어요. 자, 일사기대기, 간접강제. 지금은 당장 모르더라도 이 두 문자로 암기하고 계세요. 이 답안 작성을 위하여 익혀야 할 판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후속 재구로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국가배상 청구 소송과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있어요. 손실보상 청구 소송, 손실보상 청구 소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 제거 청구 소송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몇 개 안 됩니다. 이거하고 이것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나머지들은 손실보상은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거기는 이 감정평가사들은 필수적인 소송 제도예요. 자, 우리들은 이 두 개가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학습을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안 작성 방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어때요? 한번 해보니까, 들어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고 골격이 들어오십니까? 그 골격만 제대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 골격이 뭐예요? 레고판입니다. 레고판이에요. 그래서 그 레고판에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대원 비협 제관해. 그 다음에 변집 지기척 경관 참변 병난다 정조를 지켜라. 그 다음에 절차가 빠졌는데 절차도 뭐 두 문자로 일단 얘기할 테니까 그냥 머리에 갖고 계세요. 이협사청. 그 다음에 내용으로 가면 준내전형의 절차가 있으니까 이제 내용의 준내전형 중에 내용으로 가면 금방 얘기했던 그 이협사정은 절차고요. 내용으로 가면 기재, 기속과 재량으로 나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남용, 이제 재량일 때 일탈 남용을 따지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이거 다 뭐예요? 레고판이에요. 레고판. 이 레고판을 얼만큼 잘 까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레고를 이렇게 딱딱딱 꽂을 때 성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호수도 나오고 산도 나오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합니다. 자, 이걸 누르세요. 이거 뭐냐? 이 QR 카드는 뭐냐면요. 요거는 여러분들 학습 엔진 카드예요. 코드예요. 이거 네이버 카페로 들어오시면 학습 엔진이 있어요. 무한 제공되는 학습 엔진이 있으니까 그 학습 엔진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하라고 되어져 있는 엔진이에요. 한번 아쉽게도 교재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스마트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이 PDF 파일을 이제 다 올릴 거예요. 지금 이 상태 이대로. 그러면 14개 이상을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그 네이버 카페 학습 프로그램을 열어드릴 겁니다. 이용해서 큰 성과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